안녕하십니까, 동산형입니다. 인사 같이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아,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좀 바로 이 영상에 많이 출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좀 바쁘신가 봐요. 제가 일이 많아서. 좋은 대표님 밑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좋은 대표님. 미래가 밝은 동산이 형, 앞으로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일 잘한다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정말 재밌는 얘기 준비했어요. 요즘 꼭 관심 가져야 되는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이 영상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원베일리 리버파크 50억씩 하고 있어요. 30평대 아파트가 50억이에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50억이면 말이죠. 25억 정도 반절은 대출 받아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25억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를 5%만 잡아도 1억 2,500 된다고 치고 이거 뭐 과연 정상적인 걸까요? 저는 사실 걱정됩니다. 이게 물론 이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한 이견을 갖고 있진 않지만 이게 좀 때에 맞는 그 시세를 가격을 가져야 되는데 불안하다 이거죠. 아파트 너무 고점입니다. 우리나라 탈출해 봅시다. 저는 해외 투자에 대해서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네. 우리나라 말고 다른 어떤 투자를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 못했는데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 이렇게 저보다 한참 젊으신 분이 어쩜 이렇게 멋지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을 갖고 튀어라. 우리나라에서 번 돈을 가지고 저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일본까지 가서 투자를 하고 성공하고 돌아오신 오늘 백승 작가님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그 시청자님들이 오늘 너무 좋은 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작가님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 PD님 또 저희 작가님 또 우리 박 과장님까지 백승 작가님의 어떤 글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정말 그 앉은 자리에서 딴 데 떠나지 않고 일을 안 하고 계속 그것만 봐놓고 오늘 아까 하루 일했다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참. 다 보셨습니까? 어땠어요? 오늘 한번 작가님 만나면 진짜 너무 물어볼 게 많다고 질문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셔서 저희 시청자님들께 좀 도움 주십시오. 네. 얼마 전에 일본 갔다 오셨다고. 네, 제가 최근에 오사카를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 여행은 처음이었는데 그 오사카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차이가 났던 거는 거기는 건물이 약간 간격이 좀 좁고 우리나라는 조금 그래도 간격이 있고 좀 빽빽하게 올라선 건물들을 보면서 와, 비슷한데 조금 다르네 이런 느낌도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일본 부동산은 어떻게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제 작가님께서 나온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 책을 막 읽었었습니다. 정말 네. 일 안 하면서 말이야.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난 뭐가 궁금하다 생각한 거 있나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게 저도 지금 박봉의 월급쟁이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책에서 봤을 때 똑같이 박봉의 월급쟁이인데 그 남편분하고 이제 같이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모은 목돈까지 다 합쳐서 부동산을 매수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혹시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201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던 게 11년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박봉의 월급쟁이라고 해서 뭔가 되게 오버하는 것 같지만 정말 제가 서점 직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출판업 쪽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박봉입니다. 요즘에도 그러니까 초봉 3천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하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사양산업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죠. 옛날에는 그게 엄청 잘 되는 사업이었는데 예전에는 무슨 뭐 100만 부 팔린다 막 이래도 지금 10,000 부 팔려도 막 패스트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시장에서 살다가 근데 제가 약간 덕후거든요. 책 덕후. 책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이 일은 계속 하고 싶은데
돈은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눈이 돌아간 게 투자를 하자. 근데 이제 그때 주식으로 얼마 안 한 거 다 말아먹고 그때는 진짜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맞는 투자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지금의 남편과 이제 부동산 투자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첫 투자를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을 마이너스 통장 뚫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 근데 오피스텔 투자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예, 어. 월세 투자를 그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음. 월세를 받는 삶을 되게 살고 싶었던 거였죠.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월세 받았을 때 90만 원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 놀라웠는데 원룸에 사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대출이자 다 빼니까 한 4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자본소득을 깨닫고 아, 이 4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만들면 제가 책 덕후의 삶을 살면서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게 된 투자였고요. 근데 당연히 뭐 바로 40만 원이 400만 원 되려면 어쨌든 산술적으로 보면 10배가 필요하잖아요. 네.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채 사야 됩니다. 그렇죠. 그냥 간단히 계산하면. 어. 그래 그렇다 보니까 이제 허리띠 졸라 매고 하면서 남편하고 같이 1억 원까지 모으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서울 아파트 갭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1억의 종잣돈은 그럼 이제 노동수익으로 만들었네요? 예, 다 근로소득이었죠. 이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었는데 제가 결혼식을요 도서관에서 열렸어요. 멋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알죠. 결혼식 올릴 수 있어요. 대관료 68,000 몇백 원? 와. 돈 아끼려고. 근데 멋있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멋있어. 예, 좀 불필요한 소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이제 막 집 구할 때도 신혼집을 구할 때도 이제 40년대는 아파트 월세 들어가서 이제 회사 걸어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절약을 했고요. 사실 1억 원을 모을 때까지는 정말 힘들긴 했습니다. 구성맞게 살다가 한 3년 동안 모아서 이제 1억 원이 모았을 때 이제 제 책의 제목에 나오는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그 서울을 판 아파트들을 매입하기 시작하죠. 이거 가끔 제가 얘기하면은 1억 원으로 갭 투자 시작했다는데 뭘 샀냐면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다 놀라시는 가격들인 거죠. 그래서 그때 강남하고 마포하고 구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내 책까지 드립니다. 1억 가지고? 예, 그때 그게 가능했죠. 원래 고수였네요. 원래. 근데 그게 사실 고수라기보다는요. 그냥 제가 살고 싶은 집들을 하나씩 산 거였어요. 네, 마포는 제가 실거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집이라서 대출 풀로 받아서 그때는 DSR 규제, 뭐 LTV 규제, 뭐 취득세 중과 이렇게 전혀 없었죠. 그래서 그냥 담보대출을 받아서 들어갔고 그리고 구리는 이제 저희 친정 근처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애기 낳으면 친정 근처가 살아야지. 애가 이제 그때 구리에 사시는 어머님 집 근처로. 그 다음에는 또 강남은 나중에 애기 크면 좋은 학교 보내야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던 것들인데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그게 좀 오르면서 목돈이 마련되게 됐죠. 대단하십니다. 누구나 가고 싶은 강남. 마용성의 마포. 야, 그 경기도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학군을 가진 구리까지 남들이 주목하는 곳들을 잘 찍고 들어가셨네요. 근데 1억 가지고. 근데 대표님 기억하시겠지만 네. 제가 2016년, 17년에 갭 투자 시작했거든요. 그 정도 됐으니까 아마 그런 규제들이 별로 없었겠죠. 아무것도 없었고 솔직히 갭 차이가 얼마 안 났습니다. 16년인 것 같다,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갭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몇 천씩만 넣어도 살 수 있었던 그런 호시절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기회가 다시 올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가지고 이미 그런 기회를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계속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오지 않아서. 하여튼 복 받으셨는데 그 결정하실 때 그래도 사실은 좀 이렇게 두렵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나중에 우리 그 작가님이 또 이제 한국 부동산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오늘은 일단 일본 부동산, 현해탄의 일본 부동산을 좀 궁금해서 모셨거든요. 그 일본 부동산에 대한 요 책을 한번 좀 소개해드리면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라는 책. 이거 언제 나온 책이에요? 이게 작년 1월이었으니까요. 2023년 1월에 나왔습니다. 네네. 요거 나오시면서 엄청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니시더라고요. 뭐 중앙일보, 매일경제, 어니투데이, 아주종님의 스마트 튜브까지 해가지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이 보는 거니까 그런 많은 어떤 채널들과 미디어에 나가게 되시더라고요. 좀 갑자기 또 연예인병 생기시진 않으신가요? 조금 더 유명해지면 한번 음.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직 그건 아니야? 네,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 봅니다. 아니 이 정도면 연예인 아닌가요? 네, 부동산에서는 네. 연예인이라고 봐야겠죠. 아 스치면 사망이 네. 나고 우리 저 백승 작가님 보고 나면은 다들 그 미모에 빠지고 아. 대화를 하면서 이 지적인 뭐 그런 거에 빠진다고들 하는데 본인은 책에 빠졌다면서요? 아, 예, 저는 진짜 앉은 자리에서 2시간 동안 책만 보고 있어가지고 그 와이프가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집안일 하라고. 그렇죠. 집에 가면 네. 집에 일해야 돼. 회사 오면 회사 일하시고 저랑 나가면 또 제 개인 업무 봐주시고 참 일복 터졌네요. 그래도 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아, 예. 집안일 빼고는 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백승 선생님의 어떤 작가님의 책을 봤을 때 본인이 제일 먼저 물어봐야지 했던 1번 질문이 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왜 불장에서 서울 아파트를 팔고 도쿄로 넘어갔느냐.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2019년에 제가 아파트들을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그때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진짜 불장 그 자체. 자고 일어나면 몇 천씩 뛰고 제가 실제로 마포 아파트 내놓는다고 하니까 그 주에 세 팀이 와서 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과열된 시장이었는데 저희한테는 약간의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세 받는 삶 살고 싶다. 네, 차익 실현해서 그 돈으로 수익형 투자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확실히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때 혹시 기억하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때 겁을 되게 많이 줬습니다. 뭐 종부세 엄청 때린다, 너 안 팔면 큰일 난다. 그런 좀 겁을 주는 시장에서 사실 그것도 겁이 났지만 정책이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걸 보면서 내가 이걸 이렇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자일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정말로 토끼 걸음처럼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 전 아니거든요. 좀 느리다면 느린 사람이라서 그런 것에서 오히려 겁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사실은 어쨌든 차익 실현해서 돈 버는 게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서울을 팔고라고 해가지고 서울 거 다 처분하고 다 일본으로 건너가냐도 그건 아닙니다. 약간의 좀 남아났던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거 서울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거 계속해서 투자 진행하되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는 건 빼서 이제 한번 일본에 옮겨보자. 이런 것이 좀 합이 맞았던 것 같아요. 차익형하고 이제 수익형이 좀 이제 이게 포트폴리오를 했네요, 그죠? 나름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저는 사실 제가 기대했던 대답 아니어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저도 사실 몰빵을 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인생은 몰빵인데요? 네, 그게 아니었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스마트한 투자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있고 저는요 뭐 17년까지 재미를 좀 봤고요. 근데 뭐 18년 끝나고 19년 한 번 더 오르길래 오른 만큼 올랐다. 전 더 올라봐야 또 떨어진다 생각해서 저는 갔어요. 앞날을 내다보는 점쟁이 이렇게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솔직해. 맞습니다. 전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했어요. 놀고 먹으려고. 훨씬 더 솔직하고 좋으신 것 같아요. 좋다. 이게 책에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전부 다 팔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제가 여기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조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백승 작가님은 원래 그 투자했던 돈을 액수로 따지면 5천만 엔 정도 가져갔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가 5억 좀 안 돼, 4억 한 6, 7천 정도 되는 돈이었나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 지금은 굉장히 엔저라서 그렇죠. 음. 그 차이가 원으로 따지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지금 따지면 그 정도 되죠. 네, 그 당시에는 한 1,050원에서 100원 가까이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억 5천에서 6억 가까이 되는 돈이 될 수도 있었던 돈인데요. 그때 또 엄청 또 등락이 심했어요. 그래서 한 그 정도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많이 가져 넘어갔네요. 지금 가격하고 좀 한탄한 것보다는 좀 더 가져 넘어갔네, 그죠? 그렇죠. 그거를 만약에 안 가지고 갔으면 서울에 지금 투자했다고 친다면 5억이라고 하면 10억 정도 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19년도부터가 이제 5대5 비율이 잡혔을 거예요.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율이 5대5 비율이 그때 잡혔을 때고
아마 17, 16 그때만 해도 갭이 굉장히 줄어들 때니까 더 좀 투자 수익률이 좋을 때였는데 따지면 10억짜리 비율이니까 지금 한 13억, 14억 된 아파트들이 제가 볼 때 그때 당시 한 10억이었을 거예요. 네. 정고점으로 가면 15억까지 갔다 떨어진 애들 있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지금 13억이니까 3억 정도를 벌었다고 치면 5억 넣고 3억 먹었으면 60% 수익률을 난 거거든요. 네. 60%. 지금 일본 가서 그거보다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세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모두 세전으로 그럼 얘기를 해볼까요? 저한테도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투자는 당연히 수익률로 얘기하는 게 투자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2022년 막 부르장 계속 올라갈 때는 되게 슬펐죠. 왜냐면 제 건물은 그냥 월세를 계속 따박따박 갖다 주긴 했지만 시세 차익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고 그리고 뭐 정권이 좀 바뀌면서 뭐 이런 세금 제도나 이런 것도 좀 유해질 것 같았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좀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뭐 제가 말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던 거는 제가 사실 이 책에 이제 등장했던 첫 번째 건물을 매각을 하고 좀 좋은 차익을 좀 거두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건물을 다시 매입을 했거든요. 갈아타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으로써 이제 제가 세전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제가 그 당시에도 보러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제 재건축 좀 하고 그런 거 좀 찾아보고 싶어서 재건축 아파트 막 찾아보고 했는데 세전으로 본다면 이제 다행히도 일본에서 돈을 더 벌었습니다. 네. 브라보. 야, 도전하는 사람 아름답다. 예. 근데 이게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2022년엔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떨어졌으니까 다시 가격이. 근데 그렇다고 뭐 또 즐겁지도 않은 게 아까 얘기했듯이 또 제가 서울에 또 냅뒀지 않았습니까? 네. 약간 마음이 같이 나빴네요. 술렁술렁합니다. 근데 저는 방금 막 생각이 난 게 지금 수익률로 말씀드릴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1,050원에서 1,100원이었던 엔화가 800원대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수익률이 여기서보다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뒤에서 이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궁금해서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 이상으로 더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저도 사실 환율 리스크가 이렇게 심할지는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그래서 엔저가 옴으로써 제 실투자금으로만 본다면 거의 10% 가까이 되는 손실이 난 것이었는데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일본의 부동산은 지금 2014년부터 꺾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가 약간 하락장이나 뭐 침체기 왔을 때 잠깐 꺾였을 때 전 세계가 좀 그런 트렌드였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 이유는 오히려 엔저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엔저가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그런 러브콜을 좀 받게 되고 그래서 일본 부동산이 같이 오르는. 그러니까 오히려 오른 가격이 엔저의 그 손실보다 훨씬 더 커졌던 거죠. 그리고 뭐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근데 최근에 일본도 드디어 안 되겠다 싶어서 0.25로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한번 조금 흔들리면서 뭐 주식도 흔들리고 뭐 엔도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엔고 절대 아니지만 900원 한 930원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좀 되게 변화가 지금 잦은 상황인데 그래도 저는 지금도 엔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본 부동산은 지금도 그 엔저의 물살을 따라서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책에서도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셔서 들어가신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보다 엔화가 또 이제 그 가치가 절하된 상황인데 지금도 투자 관점에서는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유효하신 건가요? 이게 사실 2019년에 제가 이런 인터뷰 했으면 네 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물어본다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얘는 좀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개인마다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유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서 가끔 한국 부동산 투자 한 번도 안 해보고 여태까지 자신이 모은 종잣돈을 가지고 일본에 몰빵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수익률을 듣고서.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상담 돌려보냅니다. 안 받습니다.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은 청약 도전하시고 그것이 더 맞는 투자잖아요. 그들 수익률의 입장에서도.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좀 포트폴리오로 좀 나누고 싶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 다른 원화가 아닌 다른 통화에 조금 S파
파킹하는 느낌으로 가져다 놓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정말로 추천하는 부동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만 보고 봤을 때는 지금 일본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금리를 좀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도 7월 말에 대출 실행하신 고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2.2%에 실행하셨거든요. 역시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투자처임이 확실하고, 그리고 엔저가 계속된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이 아직까지는 좀 브레이크 걸릴 게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유리한 투자가 될 수도 있겠죠. 방금 이제 엔저가 지속되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엔화가 오르면 이게 지금 엔화 오르는 게 금리를 인상해가지고 올라간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그때 당시에 1,050원에서 1,100원대 투자를 하셨는데 수익을 내셨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800원대에서 900원대까지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지금 반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결국에는 일단 뭐 에셋 파킹을 위한 투자면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몰빵 투자를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제 생각에 제가 좀 이제 그 젊다 보니까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몰빵 투자를 좀 해서 좀 이제 한 번의 차익 실현을 원하는 그런 것들이 좀 성향이 강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러면 안 마찬가지고. 돼. 그러면 인생 다른 주제로. 가는 거야. 네, 그냥 한 뭐 1억 투자해가지고 뭐 한 3억 벌고 싶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여자분들이 있으면 안 그러니까. 그래서 와 이게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네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저리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반반이라고 하셔서 조금 이게 신중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확실히 이제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네. 정확한 조언을 해주시네요. 뭐 다 몰빵 투자 이런 거는 또 안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 사람 인생을 잘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질문을 하나를 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왜 일본을 선택했냐고 사실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생각한 걸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별로 없는데 그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니고 해외에 가서 한다는 건 더더군다나입니다. 근데 이 미국이라든지 네. 뭐 캐나다 또는 뭐 호주 이런 곳들에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그 나라 중에서도 안정되어 있는데도 경제 성장률이 좋아서 부동산 가격을 높여주는 곳들도 있었고 또 동남아시아라든지 심지어는 당시에는 러시아 전쟁이 없었으니까 가까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데도 많이 사람들이 갔었거든요. 말레이시아 이런 쪽 많이 보고 베트남 많이 보고 그랬는데 좀 만만하잖아 또 네. 우리가 볼 때도. 근데 거긴 또 뭐랄까 우리보다 경제 약소국이다 보니까 성장률도 빠르고 투자하기도 좀 편하고 그런데도 만만치 않은 일본을 선택해야 했던 본인의 이유가 사실 좀 궁금했어요. 일단은 저도 맨 처음에 이 종잣돈 5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해외 부동산은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미국 부동산이었어요. 네, 당연히 달러 표시된 자산을 갖고 싶잖아요, 투자자라면. 근데 미국 부동산은 저한테 안 맞았던 거예요. 너무 멀다는 거. 저는 그건 되게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했어요. 딱 마음이 딱 꽂히네. 네, 그러네요. 이게 어쨌든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제가 조금 미련하고 느리다고 했잖아요. 가서 걸어보고 한국인 특성 가서 걸어보고 찾아보고 거기 안에 동네 사람들 어떤지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임차인은 누군지 보고 싶은데 내 눈으로. 근데 미국 가서 그걸 본다는 거는 정말 큰 맘 먹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고 그리고 2019년 그 당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일본 저가항공이 엄청 많아가지고 왕복하는데 막 15만 원, 20만 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부산 가는 심정으로 그냥 주말에도 떠날 수 있으니까 부동산을 검토할 때 그런 부담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국가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도 왜 베트남 되게 많이 원장 부자 가셨잖아요. 실제로도 수익 되게 많이 보신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때들 좀 알아볼 때 제일 저한테 무서웠던 건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 대여 형식이지 않습니까? 50년 대여를 하고 한 번 연장해서 99년까지 뭐 이용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싫더라고요. 맞아요.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소유자 백승 하고 싶은데 거기에 뭐 핑크북도 안 준다 그러고 그냥 빌려서 쓰는 거? 물론 돈만 봤을 때 투자 수익률만 봤을 때는 거기가 훨씬 유리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또 그것은 싫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좀 어떻게 보면은 조합해 놓은 게 일본이라고 판단을 했던 건 가까우면서 자주 갈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책을 보고 그리고 뭐 오사카를 가보니 굉장히 서울하고 비슷하더라 라는 거는 사실 한국이 어쨌든 좀 부정하고 싶은 과거지만 일본의 모든 것을 좀 따왔잖아요. 틀이지 뭐. 이 틀을 네. 그대로 베낀 틀이 그렇죠. 하나 더 생긴 거니까. 뭐 제도든 뭐 관습이든 이런 것들 다 갖고 왔다 보니까 서울 부동산 투자할 때의 시선이 도쿄 가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러면 나 해외 부동산 투자 좀 무서운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서울에서 적용했던 이런 것들 도쿄에서 하면 망하진 않지 않을까. 약간 그런 심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일본을 선택한 큰 이유였고 저희도 사실 일반 시청자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백승 작가님 말씀처럼 딱 그 생각했어요. 그 공산주의 영향을 받은 곳들이고 그리고 또 안 가기를 너무 잘한 건 사실 코로나 때 그 관광 산업으로 그 유지되던 그 땅값이 다 저거 했으니까 근데 너무 잘하셨네요. 사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미국 멀고 캐나다 멀고 호주 멀고 가까이 있는데 강대국은 일본밖에 없고 안전한 투자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대표님이 코로나 말씀하셔가지고 한 번 더 말을 얹고 싶은 게 제가 2019년에 빌딩 이 첫 건물을 사고 한 3번째 돌아보고 오는 길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제 건물에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월세 받고 심지어 세입자 다시 드리기도 했습니다. 나갔다 들어오고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실내 리모델링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대단하네. 네. 일본에서는 그 관리회사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 맡기는 거죠. 위임시키는 겁니다. 저 대신 일해줄 사람들이 일본 현지에서 대신 일을 해주는데 그것이 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라 일본 도쿄에서 산다고 하면은 모든 임차인들은 다 관리회사를 중간에 끼고 임차를 줍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진짜 사업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었네요. 관리 회사가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사이에 알아서 일을 다 처리를 해주고. 인적 레버리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도 그런 얘기를 좀 써놨어요. 그래서 저는 뭐 법인의 사장이 되었다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는 그런 글을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부동산을 바라볼 때 정말 좀 임대업의 관점에서 좀 적격한 투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임대업을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부동산으로서 일본이 되게 매력적이다 생각했던 거였어요. 지금 일본 부동산도 감가상각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일본이 맞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내가 신축 여기는 단독주택을 많이 살기 때문에 단독으로 얘기를 하면 일본인이 만약에 내가 신축 단독을 사서 문을 열면 30%가 빠진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가 자동차 사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차문 열면 돈 감가상각 된다고. 일본은 주택이 그랬던 거죠. 근데 이게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만. 이 말인즉슨 대부분의 부동산은 이 말이 맞아요. 일부만 이게 좀 되게 주의해야 될 얘기네요. 일부만. 네. 일부만 감가상각제가 아닌 투자제가 되었고. 그걸 알고 싶습니다. 유료 상담을. 네네. 원하시는 분들은 유료 상담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승 작가님 따로 연락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부만 그런 시장이 좀 되고 있어서 일본인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타워맨션. 지금 왠지 우리가 촬영하는 곳이 높은 고층의 아파트, 오피스텔, 뭐 레지던스 이런 느낌의 것이 일본에서는 타워맨션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그것이 지금 수익형 투자제가 아니면서 즉 그걸로는 월세 받아서 못 돌리는 구조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늘을 치솟고 있는 가격.
우리나라의 완전한 아파트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일본인들 생각으로는 문 열면 30% 빠져야 되는데 저건 문 열니까 30%가 올랐어. 그들한테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들 입장에서도 혼란해요. 근데 정작 내가 살고 있는 제가 만약에 일본 지방에 살고 있는 일본인이라면 내 옆집은 내 뒤에 있는 건물은 살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5년 전에 비해서 한 20% 빠졌다던데 저 집은 뭐지?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혼자 되고 있는 게 지금 일본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올랐는지 되게 궁금한데 유료잖아요. 혹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답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똑같이 질문하고 싶어요. 이게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타워 맨션 그리고 또 책에서 이걸 다 정리를 해주셨던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 타워 맨션이 주상복합이나 우리나라의 그 고급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프리마제라든지 뭐 아크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갤러리아 포레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인식을 했거든요. 그게 맞나요? 통상적인 이미지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가격만 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그런 고급 아파트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40억, 50억을 찍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타워 맨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층 맨션에 그런 게 많아요. 저층 맨션은 거기 뭐 4억엔부터 시작하는 저층 맨션이 즐비하고요. 우리나라는 아파트 40억, 50억 찍혀있으니까 기사 떴는데 거기는 그게 당연한 정도로 부자들의 또 다른 저층 맨션이 따로 있는데 그 고층 맨션, 20층이 넘어가는 고층 맨션 그들의 타워 맨션은 최근 들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다 이제 내진 설계가 빵빵해지면서 건축 기술이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나타난 것이 타워 맨션인데 그거는 지금 가격이 한 1억엔에서 2억엔 정도 됩니다. 10억에서 20억. 서울 아파트 10억, 20억 얘기하면 뭐 약간 우습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어떻게 맨션이 10억, 20억이야? 라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미지 자체는 서민들에게 있어서의 이미지 자체는 타워 맨션이 마치 우리나라의 그 아크로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평수는 좀 커요? 원래 일본은 좀 작잖아요. 작습니다. 그게 참 웃기죠. 평당가로 하면 좀 오히려 좀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죠. 평당가로 하면 오히려 일본이 더 셀 겁니다. 일본은 또 베란다가 또 확장이 안 돼요. 그 나라는 이제 지진 때문에 모든 것이 지진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부로 들어가면 더 되게 좁아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궁금한 부분이 되게 많죠.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서울에서 주택 가격이 움직이는 패턴을 좀 보면 저희도 집값이 어떻게 될지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고가 아파트들이 올랐으니까 이게 뭐 정상적으로 어쨌든 올라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오른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정도라고 느낌을 가지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제 뭐 이거 고가 아파트를 이제 잡으려고 정부가 노력하겠죠. 그럼 이제 중가 아파트나 저가 아파트가 이제 또 탄력을 받게 돼 있어 잡으려고 해도 그런 것처럼 일본도 고가, 중가, 저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은 지금 어느 그 가격대 아파트 주택이 아니면 부동산이 더 지금 관심을 받고 있나요? 이거를 갭매우기 정도라고 본다면 네네. 일본에는 갭매우기 없습니다. 고가 올라간다고 중가 따라 올라가겠지라는 거는 한국인의 생각이에요. 야, 이거 뭐 죄송합니다만 본의 아니게 오늘 뭐 홍보 광고 영상도 아니고 꼭 들어야겠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답이 나올 줄 몰랐어. 네, 아닙니다. 이 고가는 고가 시장이 따로 있고 저가는 저가 시장이 따로 있는데요. 고가 시장은 정말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고 있는. 아까 전에 제가 4억엔짜리 아파트가 너무 흔하니까 아무렇지 않다고. 뭐 최근에 아자부다이 힐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쿄에서 제일 비싼 펜트하우스 200억엔에 새 채 완판했거든요. 2천억 원짜리 아파트가 완판되는 나라예요.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대한민국 아파트 끝났다 말 실수했어요. 압구정 갑시다. 2천억 갔대잖아. 와. 이제 시작이네요. 네, 사실 그거 되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50억 아파트를 어떻게 봐야 되냐. 정말 좀 고민이었는데 그거를 보는 게 과연 OECD의 그 평당 단가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가능한 건가 궁금했는데 한 번에 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네요. 야, 일본이라고 2천억 우리 아직 한참 가야 되네.
대단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정보였어요. 그렇구나. 그런 그 패턴이 없다는 것 자체 사실 너무 신기해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그 전세 제도도 없고 뭐 이러다 거기도 없나요? 전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움직임 어떤 그 흐름이 다르긴 다르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게 되게 신기하네. 이유가 뭔지는 강의가 듣는 걸로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시죠. 그 요즘에 이제 엔저 현상이 계속 되고 있었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투자가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나요? 이 대표님의 방금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본인 내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이 고가 멘션이 계속 올라가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디가 외인이 샀다라고 하면 기사 나오고 또 아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기사 나오는데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고가 멘션 사는 게 흔한 일이라서 아무렇지 않게 좀 느껴지는 거죠. 네네. 근데 뭐 당연히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일본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나라이면서 선진국으로 쳐주는 나라이면서 좋은 기업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는 많이 무시하지만 사실 일본은 되게 좋은 기업도 많이 있고 그리고 국제학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도쿄에만 2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적으로도 조금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엔저까지 맞물려서 이제 폭발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저는 이제 부동산 업체들 일본에 있는 업체들과 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는데 어떤 분은 이게 그 부자들이 뭐 서양의 부자들이 아니라 진짜 우리 동남아시아에 많은 부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현금 부자들 전세기 타고 오셨대요. 멘션 보러. 그 정도로 이제 좀 관심이 좀 안전한. 그러니까 아까 전에 에셋 파킹 뭐 이런 단어를 좀 썼는데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국 사람들도 머릿속에서는 내 돈을 안전한 곳에 옮겨놔야겠다. 이런 사람들의 니즈까지 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막 이제 동남아 전세기 타고 오셔가지고 막 계약금으로 막 이렇게 막 10%씩 싸주고 그렇게 이제 가시는 걸까요? 10%일지 50%일지 어떻게 알아요? 일본은 어떻게 해요? 계약금이 어떻게 돼요? 아까 제도가 비슷하다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비슷해요. 계약금 5%에서 10% 걸고요. 중도금 1, 2차 있고요. 그리고 잔금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안 사봤어요. 사봤어야 알지. 근데 이게 제가 책에서 또 이제 봤는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진짜 비슷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제 뭘 보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매입할 때 이제 복덕방에 전화해가지고 뭐 그거 사고 싶어요, 뭐 보고 그 다음에 가격금 쏘고 약간 뭐 문자로 남겨놓고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예 그 내용을 하나의 서류를 만들어요. 그 나라는 서류를 너무 좋아해서 아날로그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입의향서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얼마에 뭘 사겠다, 언제 사겠다 이런 걸 작성해서 먼저 보내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지만 이제 이쪽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진심이구나, 진짜 살려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한국과는 조금 다르지만 있는 게 있어요. 전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비 내주잖아요. 네. 일본도 복비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 복비가요? 복비는 사실 어딜 가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들도 수수료를 받고 사니까. 근데 미국은 매도인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요, 복비가요 너무 세요. 3%입니다. 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일본 중개업 하시는 분들 힘들거든. 중개업 하시는 얼마 전에 어쩐지 프리마드 얘기 갔다 오셨잖아요. 예, 같이 3억 오르기 전에 하나 사주셨잖아. 네, 진짜 거의 올랐잖아요. 지금. 그런 거 해가지고 3%씩 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반응 오랜만에 봤는데 업계 관계자분들. 한 5%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게 처음에는 한국인으로서 받아들이기 정말 힘든 수치였거든요. 근데 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 이 업계에 4년 정도 있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3%를 지불한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이 돈이 아깝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완전 서비스업으로서 막
이런 말 있어요. 일본에서는 부동산업을 3대가 이어서 한다. 예, 고객들도 계속 그 부동산에 믿고 맡기고 그리고 케어를 많이 해주나 보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컨설팅 수준으로 진행을 해주시기도 하면서 일본의 이런 관리사의 관계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연결도 해주고 중재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을 좀 종합적으로 해줘서 근데 저도 제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 물건 팔고 살 때도 3% 지불합니다. 네네네. 깎는 맛이 없군요. 그러면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이제 좀 대리를 해주는 법무사분들 계시잖아요. 일본에서도 그런 비슷한 게 있나요? 네. 우리나라가 일본의 제도를 아까 가져왔다고 또 이제 세 번째 제가 얘기했는데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물론 서류의 종류만 봐서는 일본이 더 많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형식은 똑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대로 뭐 법무사가 내용을 도와주는 것 그런 것들도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게 어색함이 없어요. 막 이제 책에서는 막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원래 일본어를 잘 못하시니까 잘 못하시나요? 네, 잘 못해요. 근데 이제 팝하고 팝하고? 근데 진짜 팝하고 구글 번역기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하셨대요. 아. 네. 근데 야, 비즈니스 통역 없이 부동산 거래 믿어도 되는 거야? 네.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고요. 네. 왜냐면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제 실력으로는 모자랍니다. 아. 그래서 이제 통역사 데리고 다니고 웬만해서는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수준은 절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뭘 알아볼 때 형식이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그걸 이제 그냥 한문만 읽을 줄 알면 어느 정도 그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적어놔 주셨더라고요. 네네. 진짜 우리나라하고 비슷한가요? 그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래요. 왜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어느 정도 좀 해봤던 사람이니까 그게 조금 더 자신 있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일본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받으면요. 그게 그냥 글자가 한자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사용하는 용어가 똑같습니다. 용도지구, 상업지역, 중공업지역 다 똑같고요. 건폐율, 용적률 그게 한자로만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뭐 등기부등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름도 명칭도 똑같고 표제부, 갑구, 을구 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어색함은 절대 없는데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제가 한문을 좀 잘하고 읽을 줄 알면 도움이 된다라고 한 거는 그거는 사실 이제 사기꾼 방지를 위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없어도 뭐 팝하고 돌리고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를 직접 내가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좀 했던 거였거든요. 사기꾼이 만약에 여기 있는 문서를 내가 번역해 왔어요 했는데 만약에 잘못 번역해 왔어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좀 위험하잖아요. 네. 하지만 내가 읽을 줄 알면 번역된 문서를 보면서도 아 이렇게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좋죠. 물론 일본어는 잘하면 잘할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통역사 정도 있어야지 좀 그래도 큰 자산을 움직이는 거니까 두려워서라도 쓰긴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영화 지멘사라는 네, 아시죠? 넷플릭스 네,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막 그 저기 그 일본에 있는 유명한 토지 사기단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실제 보니까- 사건이잖아요. 네, 거기서 보니까 계약을 할 때 매도인 매수인 모여서 그 변호사까지 다 모여서 완벽하게 사기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서류 위조 전문가까지 해가지고 그게 정말 계속해서 그 시기가 지날 때마다 등장한 사회적 이슈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변호사도 같이 다니시나요? 아니면 거기도? 아니요, 이게 참 웃긴 게 일본은 이 사기 범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가에? 그게 사실 한국의 400분의 1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에 있어서는 꽤 안전한 나라인 건 맞습니다. 네, 그들은 만약에 사기를 치면 일본에서 더 이상 살지 않는 정도여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딴 나라 가서 살겠다라고 하면 사기를 칠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거기는 이제 그게 되게 민감한 나라이긴 한데 지면사에서 등장한 뭐 변호사도 나왔고 막 그런 거는 그것에 봤을 때 되게 미비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덕후니까 그걸 보면서 대체 이 사람은 왜 사기 걸렸을까 이런 걸 보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서류에 있어서 미비한 것들 있잖아요. 필수 서류여야 되는데 없고 필수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했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허점들을 거기서 이제
짚어낸 거죠.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잘 안 될 것 같으면 한 명이 막 약간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너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호통치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압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만 안 말려 드시면 적어도 일본에서는 사기당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사기 범죄가 400분의 1이다. 그리고 뭐 일본에서 안 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기를 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왜 그런 건가요? 그들이 일단은 이거는 그냥 되게 역사적으로 그런 해석이 있어서 본 건데 이제 섬나라의 특성이래요. 사기를 쳐도 도망갈 곳이 없더라 얘네들. 우스갯소리고요. 지금은 비행기 있으니까 뭐 도망가겠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진짜 제가 생각한 사기 범죄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이 나라가 서류를 되게 좋아한다 했잖아요. 서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위조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면 제가 진짜로 계약을 할 때 우리나라 이제 거기는 계약서랑 중요사항 사실 설명서라고 해서 두 가지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것만 해도 한 30페이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로 요번에 잔금 치를 때 놀랐던 게 부동산 업자분이 서류가 많은데 이거 그냥 바로 트렁크에 실어드릴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서류를 트렁크에 실어요? 그냥 갖고 오세요. 저도 이제 지금 그게 진짜인지 봐야 되니까. 근데 진짜 이만한 박스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이삿짐 나르듯이. 그러니까 그게 다 서류예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해서는 그걸 위조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지면사 얘기를 자세히 보면 지면사는 사실 땅 사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 문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은 이제 부동산 역사가 좀 오래됐다 보니까 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주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좀 사기를 좀 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그 많은 서류를 위조해서 사기를 친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서류하고 이제 도장, 인감. 거기는 아직도 인감 열심히 찍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일본에 가서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서울 투자하던 걸 그대로 대입해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못 가봤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주택을 할까, 상가를 할까, 사무실을 할까, 뭐 이런 그런 산업시대 공장을 할까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어떤 게 나은 투자 방식일까요? 그 투자의 종류라고 한다고 하면 투자재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그거 부분도 우리나라랑 꽤 유사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뭐 크게 주택이냐, 상업용이냐. 근데 상업용에서도 말씀하신 건물이냐, 창고냐, 공장이냐. 여기 또 재밌는 게 주차장도 있어요. 이게 주차장이냐. 이런 게 또 투자재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수익형으로 돌릴 수 있어야지 일본 부동산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상업용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상업용으로 간 겁니다. 상업용으로. 네. 그래서 두 번째 건물은 이제 올근생이거든요. 상업 쪽으로만 했는데 그래도 가장 일본에 많지 않은 투자자들이 그분들이 대부분 몰입하시고 그리고 대부분 투자하시는 영역은 당연히 주택이에요. 원룸 맨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원룸 다가구 같은 거겠죠? 원룸 다가구, 그리고 일반 맨션, 일반 다가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자꾸 맨션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그 맨션 이미지가 좀 저거 됐어. 폄하됐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아파트라는 단어랑 같이 이렇게 연계시켜도 되는 걸까요? 이게 되게 이 용어에서 되게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일본에도 아파토라는 단어가 있고 맨션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일반 아파트는 맨션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다가구 얘기했잖아요. 빌라나 다가구 그게 거기서는 아파토예요. 이거 완전 반대죠. 근데 만약에 우스갯소리로 어디 일본에 가서 일본인한테 나 반포 아파트 살아 이러면 안 돼요. 반포 맨션 살아. 그렇군요. 네. 꿀팁이네. 이게 그거잖아요. 그 용산의 한강 맨션이나 왕국 맨션이 그렇죠. 그 일본의 그 아파트 이런 느낌이라서 이름 자체가 거기도 아파트로 통칭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뭔가 그 나라는 진짜로 자연재해가 무서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평생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 아파트와 맨션의 차이 구분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튼튼하게 지은 RC조, 철골조 이런 거는 맨션이고요.
음. 덜 튼튼하게 지은 대표적으로 목조 이런 게 아파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만 요것만 착각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듣기로는 도쿄에 뭐 어디 아파트가 뭐 5천만 원이라던데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또 다른 그 다가구 작은 원룸 이런 것들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 저 일본 많이 가가지고 저 일본에서 아파트 사고 싶어요 이러면은 그들은 목조 주택 갖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용어를 조심하면 좋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게 일본 부동산에서도 임장일 것 같거든요. 일본 부동산 임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임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뭐 임장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교육화가 돼가지고 뭐 네. 가면은 해야 될 거 있고 막 임장 보고서 쓰고 막 이런 거 되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본에도 투입하면 맞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를 볼 때 대단지냐 아니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보고 네. 그리고 뭐 역세권도 당연히 중요하게 보고 이렇지만 일본에서는 대단지냐 아니냐 의미 없고요. 대단지가 없어요. 그리고 역세권이냐 아니냐 중요하긴 한데 그들은 또 언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뭐 약간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서울과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지만 일본에서 임장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좀 자전거를 좀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 나라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도 일본 가면 다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사는 사람이 주택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자전거로 역까지 몇 분이냐. 자전거로 영화에 보면 자전거 많이 네. 타거든요. 맨날 타고 다니죠. 맞아요. 그리고 자전거로 역까지 갈 때 언덕이면 안 되죠. 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특징이 있다고 네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통과할 수 있는 골목길이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서 물론 임장할 때 여러 가지의 것을 봐야 되지만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좀 생각을 하고 보면 한국인들이 그걸 놓칠 수 있잖아요. 자전거라는 존재를. 네. 그래서 하면 재밌지 않을까 해서 그거를 항상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 서울이나 뭐 대한민국은 학군, 뭐 숲, 뭐 호재, 생활 편의시설 뭐 이런 것들을 거기서도 보긴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본은 학군이 크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이게 거기도 물론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은 정말 한국만큼 치열해요. 거기는 아예 주갱이라고 해서 유치원 때부터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어요. 에스컬레이터식 교육이라고 하는데 지정한 그 유치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입시 시험 없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이 처음 주갱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열이 강한 곳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이라면 어디가 좋은 학원이 있어 이런 거를 고려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도 상당할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또 배우네요. 네. 배우는 게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일본 부동산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어떤 걸까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역세권입니다. 아. 네. 일본은 우리나라랑 지하철이 유사하잖아요. 오히려 더 촘촘하죠. 그 나라는. 그래서 역과의 거리가 우리나라도 그런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역과의 거리가 1분 멀어질수록 평당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통계를 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당연히 역으로 멀어질수록 뚝뚝 떨어지고 네. 그들은 15분까지를 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저는 그 평당가의 그 추이를 보고서 8분까지를 역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8분 정도, 그러니까 도보 8분을 기억해 두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도보 8분이요? 예, 도보, 자전거. 주택도 꽤 많이 하셨나 보다.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뭐 창고 주차장들도 있지만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택 또는 매달 수익이 나는 상가 이 두 개 부분은 꽉 잡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느낌이 딱 와요, 그죠? 네. 일본 부동산 처음에 투자하실 때 그 사셨던 물건이 가격이 얼마였나요? 그거를 사실 제가 금액을 잘은 공개 안 합니다. 그냥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1억 5천만 원 정도였어요. 오, 부자시네요. 대략 한 그때 당시에 16억 정도 되는 그렇겠네요. 예. 나머지 다 대출로 충당을 했고요. 네. 어머,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 질문하고 싶었는데 답이 다 바로 나오네요. 외국인한테 대출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내고 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제 뭐 악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악플 중에 한 10% 정도는
저 거짓말하는 거다. 외국인이 어떻게 대출을 받냐? 어제 대출 못 받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외국인들은 일본에서 대출 못 받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원래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파헤치려고 이제 갔던 길은 이제 제 책에도 적었지만 일본의 법인을 설립했고 그리고 한국계 은행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은행에서는 절대 대출 안 해줄 겁니다. 일본 법인이긴 하지만 대표자랑 뭐 구성을 보니까 한국인인데 뭘 믿고 대출을 해주겠어요. 결국에는 뭐 말이 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말이 통하는 한국계 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꿀팁이네, 꿀팁이야. 네. 거기 필요한 절차를 딱 회사 하나 마련하니까 거기 주체가 됐다. 오, 멋있네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계 은행에서도 역시나 이게 신생 법인이고 그리고 어쨌든 담보대출을 받는 거긴 하지만 좀 불안정하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대출이 바로 막 너무 쉽게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뚫으면 그렇게 좀 아름다운 금리 저금리 그리고 이제 대출이 아니, 기다리고 있는 거죠. 5억 잠깐만 대출이 한 60-70%? 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혹시 금리는 어느 정도로 나오셨을까요? 그때 2019년에 1.5% 나왔습니다. 그냥 좋네요. 예금 금리 아니에요? 1.5%면? 정말 원래 그래서 일본 돈 많이 빌려 쓰고 막 그러는데 아무나 빌려 쓸 수 없는 그 일본 돈을 잘 쓰셨네요. 네. 멋지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법인을 설립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왜 법인을 설립하신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대출 받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으로는 대출을 안 해줬다 보니까 일본 법인을 만들어 달라는 게 첫 번째 이제 그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법인 투자는 사실 한국에서도 법인 투자를 원래는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진행되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제 책에서도 잠깐 썼지만 이제 법인 만듦으로써 저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혼자서 거창한 임대업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 법인이 약간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매매업, 임대업 뭐 이렇게라고 봐야겠지요. 이제는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제가 책도 내고 활동도 하기 시작하면서 그쪽 관련된 일도 합니다. 뭐 고객 상담을 받고 뭐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일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이게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취등록세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잖아요. 일본에서도 차이가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법인 투자한다 그러면 세금 많이 낼 것 같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진짜 네. 그렇고요.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중과해서 내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랄까요? 그냥 FM입니다. 그냥 그 제도가 있으면 그냥 그렇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말씀하신 과밀 지역이면 뭐 추가되고 뭐 주택이면 추가되고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만들지 않아요. 아니, 제 생각에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그 행정 절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꼼꼼하고.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세금 제도는 없는데,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율이 싸진 않습니다. 애초에 워낙 좀 비싸기도 하고 접근이 조금 어려운 곳이라서 그런 걸까요? 처음에 만들 때 세율을 세게 만들었고 네. 그걸 못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세금이 싸서 뭐 이 나라에서 법인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잠깐 서두에 얘기했지만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고 신뢰를 할 수 있다.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아까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규제가 또 바뀌고 막 뭔가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좀 많이 덜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네. 우리나라가 되게 나빠 보이네요. 일본보다 더 나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본 부동산이 그럼 저평가 아직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2019년이면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019년에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 그때 제가 건물을 제가 사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타워맨션 아까 네. 우리가 얘기했던 그 타워맨션이 이제 도쿄에서 주요 타워맨션들을 좀 봤었어요. 그때도 네. 아파트 투자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익숙해서 근데 주요 타워맨션이 한 6천만 엔에서 7천만 엔 정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 노원구의 아파트가 9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 제가 비교를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그것만 봐도
그냥 직감으로 되게 싸다 생각이 들었죠.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타운맨션이 한 1억엔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는 줘야 제 생각엔 투자 가치가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꼭 저평가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대신 제가 요번에 건물을 또 저평가 아닌데 근데 왜 건물 또 샀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익형 투자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은 있다. 예,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책 서두에서 PIR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소득 대비 이제 몇 년 걸리는지, 그 집을 장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게 일본 같은 경우에 비교해 주셨을 때 그 서울보다 훨씬 낮은 PIR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그게 지금 비슷한가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네. 어떻게 변했을까?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PIR이 사실 PIR의 그 집계 자체가 조금 뭐랄까 논란이 있긴 합니다. 이게 워낙 뭐 주택의 종류가 다양하고 나라마다 특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근데 그냥 일단 PIR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 1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26이더라고요. 네. 아직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이제 또 같이 근거를 이제 들고 있는 것은 그 GDP 대비 시가총액이라고 하잖아요. GDP 대비해서 주택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일본은 아직 146% 정도, 우리나라는 320% 정도 됐더라고요. 엄청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수치만을 봤을 때는 그래도 아직은 저평가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체감상은 또 다르죠.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타운에서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인데 저평가야? 라고 하면은 함부로 말을 하기 힘든 거죠. 그럼 저는 또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소액 투자도 지금 가능한가요? 근데 소액의 기준이 한 얼마일까요? 저도 그게 항상 이게 사회 초년생들도 가능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대략 한 뭐 1억에서 2억 정도? 오 진짜 사회 초년생은 한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아닐까요? 1억까지는 뭐 열심히 끌어모아서 영혼까지 끌어모았을 때 뭐 한 1억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동산형 박봉이 1억 정도는 뭐 괜찮네. 네. 그래서 1억을 버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소액 1, 2억 투자 문의가 안 그래도 많이 있어요. 네. 왜냐면 해외 투자다 보니까 큰 돈 넣기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 않습니까?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한번 해보자 이런 니즈가 있어요. 실제로도 최근에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후쿠오카에서 좀 저렴한 맨션을 이 정도의 소액으로 매입하신 분이 계셨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1억 가지고요. 예. 대출은 없이요. 어머. 올캐시로. 예. 그러면 이게 수익률은 좀 어느 정도로 보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되어야 될 게 이제 이 투자를 진입할 수는 있지만 과연 이걸로 유의미한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투자자는 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걸로는 수익형 투자를 해봤답니다. 1억 가지고는 예. 대출 받으면 어때요? 대출이 나오는 것도 일단 힘들지만 나온다면 그래도 조금은 굴릴 수 있을 텐데 이제 일본에서 제가 이게 왜 수익이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들어가는 러닝 코스트가 좀 많아요. 아까 관리회사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수수료 내야죠. 그리고 만약에 법인 세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그죠? 뭐 기장해야 되죠. 돈 들어갈 게 많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뭐 1억 가지고 투자해서 우리 뭐 여기 공특동에 있는 오피스텔 투자하면 그냥 걸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맞아요. 그런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이걸로 또 다른 사업적인 영역으로 넘어간다. 뭐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거 에어비앤비 차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건 노릴 수 있잖아요. 관광 대국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경우에는 해볼만 하죠. 좀 한번 테스트 삼아서 해보면서 돈도 좀 벌고 이런 게 가능하죠. 근데 대신 사실 1억이나 2억 정도면 이제 저도 사실 1억이 굉장히 큰 돈으로 되게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츠 투자 같은 거 간접 투자지 많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아시아 1위로 알고 있거든요. 리츠 투자의 그 종류도 다양하고 금액도 크다 보니까 안정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게 리츠 투자로 접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단순 수익률만 봐서는 수익률로만 네, 봐서는요. 그러니까 등기 치고 싶은 분들은 그냥 직접 가서 후쿠오카 이런 이런 것도
중요한 거는 1억 가지고는 조금 쉽지 않다. 허들이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대략 뭐 3억, 5억. 그래도 5억 정도면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 4억 정도부터도 제가 보기에는 많진 않지만 괜찮은 물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차약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거 쓰고 남는 돈이 그래도 좀 맛이 나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일본 부동산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보다 유리한 점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 그게 가장 크죠. 왜냐면은 1억 가지고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목돈을 가지고 저렴한 금리로 조달 비용을 좀 낮게 해서 대출을 받아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형 투자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제가 아까 전에 약간의 뭐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조금 분산시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주택수 같은 거. 우리나라는 주택수가 굉장히 민감한 나라죠. 네. 주택수 합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종부세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면에서도 유리함을 볼 수 있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좋은 투자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지금은 N저라서 굉장히 슬픕니다만 언젠가 만약에 N이 오른다는 가정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N이라는 또 다른 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환율이 올랐을 때 좀 적극적으로 우리는 그걸 환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일본인들이라면 N으로 투자해서 N으로 받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원으로 N을 쌀 때 가져갔다가 비쌀 때 갖고 올 수 있는, 만약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다면 또 그것도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차익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약간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그러니까 돈은 좀 있는데 당장 이제 매매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쪽에 접근해도 괜찮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추천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 저도 역시 같은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투자처를 고민하다가 대체 투자처로서 하나를 선택했던 것처럼 저는 뭐 일본 투자가 막 정답입니다, 베스트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또 하나의 길이 있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대단한 거죠. 맞습니다. 그게 정말 좀 선의가 보이고 그냥 뭐 칭찬 말고 별로 할 게 없네. 오늘 비판을 좀 받고 싶은데요. 뭐 저희는 비판 없는 채널이라 그런가요? 네, 그냥 말 그대로 부동산 수다. 궁금한 게 그 금리가 좀 더 싸다는 거의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월세 수익률이 5%다, 뭐 3%, 뭐 강남은 1, 2%다 이런 정도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일본은 어떤 정도 주택과 상가가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수익률은요, 그냥 단순히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보다는 한 2% 정도 표면 수익률이 높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도쿄의 주요 중심부로 들어가면 지금 한 3%에서 4%대 정도 나오는 거고 당연히 외곽으로 갈수록 가끔 수익률이 20% 이런 거 나와요. 어쩜 좋아? 20%요? 20%는 뭐 단순 계산으로 5년이면 원금회수 끝나는 거 아닙니까? 돈 빼야겠네. 지갑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20% 수익률이면 무슨 그 고리대금업자가 20% 정도 받을 텐데. 이건 아주 위험한 투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런 차이가.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주택하고 상가 수익률 차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일본도 약간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이제 좀 차이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경향은 있지만 제가 여태까지 체감한 바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뭐 주택이라고 해서 불리하거나 뭐 그렇다든지 뭐 상가라고 해서 불리하거나 뭐 수익률에 있어서 그런 거를 저는 아직은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이제 수익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도쿄 같은 경우에 3-4%라고 하시면 딱 강남하고 2%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1%대 2%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주택으로 넘어가서 수익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제 수익화 방법이 결국엔 그냥 그 원룸 임대, 뭐 투룸 임대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은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고 원룸도 진짜 조그맣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땅도 조그매가지고 그러니까 거래하는 필지 자체가 우리나라는 뭐 40평, 50평대 있으면 뭐 저걸 원룸 건물 짓겠어? 막 이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40평, 50평이면 넓다 그런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쪼개서 즉 원룸이 많을수록 당연히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 그렇게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룸 건물이 많고요. 그리고 그게 수익률이 좋고요. 이게 40평, 50평이 넓다 하는 이유가 그러면 뭐 건폐율이 높아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그 나라 자체가 워낙 조그맣게 거래를 해왔고 조그맣게 그 원룸도 만들고 막 원룸 막 3.3평짜리 4평짜리 이런 것도 많아요. 원룸이 3평 4평. 그게 아예 다르더라고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 얘기로는 우리는 4평짜리, 5평짜리에서 가족이 산다고 생각 안 해봤죠. 가족 생각해요. 살아요. 가족 살아요. 네. 거기는 그냥 도쿄 이런 데는 다 그렇게 사는 거. 네. 요즘 원룸에서 우리 신혼집 시작하는 거 네. 일본 여자들이 아무렇지 않아 해서 막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그 나라는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좁은 땅이, 좁은 평수가 아무렇지 않은 거죠. 네. 물론 대다수의 패밀리형은 당연히 그 왜 짱구는 못 말려에 나오는 네. 그런 2층 단독주택이긴 네. 합니다만 뭐 어쨌든 도심부 와서 살려면 비싼 월세 이거 감당하려면 그냥 3평 4평짜리 사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도 일본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재개발이면 확 오르고 이런 게 있을까?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아 그래요? 일본도 예전에는 지금 우리나라의 3기 신도시 다 있습니다. 이미 끝났고 그리고 오래된 거 부셔서 올리는 거 다 했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들도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인구 감소가 된 나라이고 네. 빈집이 늘어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오히려 좋은 것을 부시고 다시 지어요. 되게 재밌는 게 진짜로 3, 40층 되는 오피스 건물 그런 거 부시고 거기다 다시 짓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좋은 거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일본 재개발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제재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힘들죠. 근데 물론 이걸 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즘에 타워맨션이 워낙 핫하니까.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게 외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노린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그 신문 기사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일본에도 빈집이 되게 많고 엄청 싼 금액에 살 수 있는 집이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이제 분양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 현지 부동산도 있다고 들었고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약간 20% 수익률이라는 그런 집들일까요? 그렇죠. 이게 되게 슬픈데 이 기사가 사실 자극적으로 써야지 조회수 많이 나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빈집, 당연히 빈집이 늘어납니다. 인구가 없어지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그 빈집은요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진짜로 저기 뭐 도쿄에서 뭐 40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가서 40분이고 진짜 저 산속에 있는 1,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잘못 들은 거야. 1,000만 원. 오 진짜요?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막 그것도 막 지어진 게 막 50년, 60년 된 거예요. 아무런 자산 가치가 없는 거. 오히려 재산세만 내서 골칫덩이인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렇게 부동산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되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치면은 아자부다일지의 200억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옥석 가리기 작업이 필요하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도 이게 뭐 우리나라가 일본 부동산을 똑같이 따라간다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런 인구 구조나 사회 구조가 비슷한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수요가 몰리는 곳, 그런 곳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집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실 위험이 있고요. 아까 수익률 20% 이런 거 만약에 거기 수익률 20% 받다가 얘네들 뭐 위장 임차인 이런 거 있거든요. 임차인 빠졌어요. 공실이 될 수도 있어요. 계속. 그럼 골칫덩이가 돼요. 네. 이런 좀 무서운 일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막 외국인들이 그 아키아라고 불러요. 빈집을 아키아 이렇게 뭐 해변가 근처에 있는 아키아를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아까 우리가 그 별장처럼 쓴다. 네. 그러기에는 뭐 2,000만 원 정도는 그래도 좀 돈 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외국인들은 좀 나타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지금 수익형 부동산을 계속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 임대 수익 지금 법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들어오실 수 있는 건가요? 맞아. 저 작년에 이런 인터뷰 질문을 그 기자님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게 왜 궁금하지가 오히려 더 궁금한 거예요. 그냥 합법적으로 갖고 오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도 법인 투자하면요, 법인에 있는 돈은 당연히 법인 거니까 개인으로 이제 이전을 시킨다고 하면은 방법이 몇 가지 없지 않습니까? 급여 받거나 배당 받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국가만 일본에 있을 뿐이지 일본 법인에서 거기서 발생한 매출을 거기에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배당을 받고 정당하게 세금 납부하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좀 쌈마이 유튜브 채널이면은 그럼 급여는 얼마 받으시는지 막 이런 것까지도 막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수익 본 만큼 그럼 참 뭐. 좋을 텐데. 저희는 이제 고급 채널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일본에서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 건물 이제 처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것도 똑같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법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되었겠죠. 예, 법인세를 이제 납부하는 구조가 되고요. 만약 개인 명의였으면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좀 더 센가요? 우리나라가 주택의 경우 거의 30%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30% 넘든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비슷해요. 일본도 한 30% 치시면 됩니다. 그 기자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이 가깝고도 좀 먼 나라라고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외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약간 이제 일본 부동산 이제 그 매입을 하시면서 뭐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은 다 책에 담아 놓으셨잖아요. 뭐 이제 책 이외에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건물주가 되시면서 느끼셨던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쪽 제도에 녹아 들어가면서 일본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일본 여행 갈 때 남들 돈 쓸 때 저는 돈 벌러 여행 간다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선이 많이 좁았었다라는 걸 돌이켜보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파트 갭 투자하고 이러면서 돈을 불려나가고 다 감사하게도 제가 돈을 벌었지만 이거를 일본으로 옮겨가면서 그런 수익률이나 돈을 빼고서라도 경험이 넓어지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 예전에 어떤 기자님이었는지 수강생분이었는지 질문을 저한테 그 다음에 투자 너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는 한국과 일본 상관없다. 나중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미국 가서 사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해외 투자를 한번 경험해봤던 것 덕분에 이제는 무섭지 않은 거예요.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지. 나도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저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리고 회사 그만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왜 그걸 했냐고 했을 때 막 월세 받고 싶어서 갔다 얘기하시는 걸 봐서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좋다. 좀 여유 있는 삶, 또 생각도 좀 여유 있는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빠듯하지 않고. 그렇구나. 저희 일본에 대해서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부동산을 외국에 투자할 때는 누구나 생각하는 게 이제 법률적인 리스크, 또 이 세금적인 리스크, 또 융자는 나오는지, 또는 뭐 외국에 가서 투자하고 했을 때 그 환전은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전의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이렇게 하나하나 해주시고, 또 일본인들의 어떤 생활 어떤 패턴까지 이렇게 보시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너무 이해가 잘 갔어요. 그냥 태고로 얘기해주고 좀 고딕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무 재미있게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이제 그 궁금한 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뭔가 돈을 벌려면 싸게 잘 사고 잘 갖고 있는 건 아까 관리해 주시는 좋은 회사 안 계신 것 같고, 또 잘 받고 팔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따로 노하우들이 있으신 거겠죠? 아직 제가 4년 투자한 사람으로서 막 잘난 척하긴 좀 그렇지만 이쪽으로
어쨌든 빌딩 시장에서 5억 원이라면 굉장히 소액이지 않습니까? 소액으로 꼬마 빌딩 취득해서 매각까지 해본 사람으로서 그것도 그 힘들다던 감가상각되는 일본 부동산에서 차익 보고 나온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책 한번 진짜 꼭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투자에만 딱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세계로 미래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그 저는 이 용기가 또 대단해 보이시고 그거를 가서 부딪혀서 하나씩 뭔가 성과를 거두고 오셨다는 데에서 우리가 꼭 이 책을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얼마나 무서워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뭐 그 외국인한테 소유권은 나올까? 뭐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법적으로 좀 몰라가지고 네. 또 이것도 샀으면 뭐해? 갖고 있다가 내가 모르는 어떤 뭐 위험이 나한테 오진 않을까? 결국은 판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일본에 많을까? 이런 거 굉장히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씩 해냈다는 게 저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나이 떠나서 너무 멋있어. 저 오늘 정말 얘기 잘 들었고요. 이제 이 일본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했지만 이제까지 얘기했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해외에서 투자를 할 때 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더 사기친다고. 그러니까 그 뭐 이게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뭐 일본이든 가리지 않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공신력 있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본인이 어렵게 업적을 쌓아 올리고 이 미디어에게 대단하게 또 여기저기 투자하셔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하시면서 자기 어떤 브랜딩이 되고 있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이런 활동을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맞습니다. 아니 뭐 여기서 뭐 막말로 죄송합니다만은 몰라요. 사람 저거 모른다고 사기 칠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설마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뢰가 간다고 해서 모셨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또 약간 사심 방송을 하셔가지고는 네, 제가 너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보여가지고 저도 하고 싶은 질문을 완전 참았어요. 참았는데 2시간이야. 이거 뭐 다 잘라갖고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지만 엄청 어쨌든 재미있게 저는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뭐 궁금하거나 해주실 말씀 있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웬만한 건 다 질문을 드렸는데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들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 이제 운영하시는 카페라든지 아니면 또 유튜브 채널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질문하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저는 오히려 그 작가님이 끝으로 한마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중국장 제일 궁금한 그 유망지역 아까 유망지역 일부만 감가가 되지 않는다. 일부만. 그거 되게 나는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고. 네. 그 왜 궁금해요 기자님 그 얘기 있죠. 네. 법인 그냥 그 수습 난 대로 하는데 그 대부분 일본에서도 세금을 내고 우리나라 또 세금 내고 이중과세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감들이 있는데 요런 거 어디 가면 들을 수 있나요? 네. 자기 PR 좀 하고 끝내야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모셔주셔서 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본 부동산 투자가 막연하고 좀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마음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쓰고 활동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이런 뭐 고급이라고 하기 제 말하기 좀 그렇지만 특이한 정보들, 희소한 정보들은 어디서 얻을 수 있냐 하면은 앞으로 제가 강의도 그렇고요. 또 10월에는 아마 도쿄 임장도 아마 같이 고객님들하고 다닐 예정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제 카페나 블로그 통해서 많이 공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제 책으로도 활동하고 유튜브로도 활동하지만 또 앞으로 새 책도 쓰고 있고 카페에서도 또 실시간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뵙겠습니다.
또 책 나오시면 또 추천해 주십시오. 영광입니다. 임장 가서 꼭 사야 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런 건 다 빠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동산이 형이었습니다.